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언니와 관련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늘나라로 갔지만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엄마처럼 저를 업어 키웠어요. 공부도 정말 잘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언니가 고2 때 아빠가 하시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갑자기 풍이 와서 오른쪽 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한번 쓰러지신 후에 거의 삶의 의욕을 잃으셨는지 한동안 멍하니 계시다가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울증이 심해져서 나중에 술을 옆에 끼고 살게 되셨어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셈이죠. 그 후 언니는 우리들을 위해 바로 여상 졸업 후 취직을 했고 저는 공부만이 집안을 일으킬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지만 낮에는 업무 보고 퇴근 시간이 되면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에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차피 공무원 월급으로 쓰러진 집안을 일으키기란 힘들었으니까요. 어떻게든 기울어진 우리 집을 살리려면 돈이 필요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재테크 공부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맘때쯤 언니는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작은 출판사에 다니는 남자였는데 정말 순박하고 착한 인상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정말로 형부는 사람이 착하고 선했어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게 흠이었죠. 그래서 언니의 고생은 끝나질 않았어요. 형부가 벌어오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언니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식품 판매장 판매원 투잡까지 뛰었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생기니 언니는 3중, 4중으로 발품을 팔며 다녔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이 공부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발만 구르고 있었죠.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 병 낫게 해주고 엄마 요양원 보내서 알코올 중독 치료해주고 우리 식구 모두가 넓은 아파트에 모여서 다 같이 살아야지. 이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형부가 출판사를 그만두고 식품 프랜차이즈 홍보 사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출판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프랜차이즈 업계 사장님의 권유로 입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쪽 일이 대박이 나면서 형부도 덩달아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사스러운 일은 부동산 관련 서적을 내면서 알게 된 부동산 전문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놓으라고 했는데 형부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땅을 샀었대요. 근데 그 땅이 개발지역이 되면서 갑자기 형부는 돈벼락을 맞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언니네는 완전히 사는데 여유를 찾았고 저도 공무원에 안정적이었고 아빠 엄마도 집안이 안정되니까 편하게 아파트에서 지내셨습니다. 다만 제가 시집을 가는 일만 집안의 숙제로 남은 상황이었어요. 나이는 40을 넘겼으니 아무래도 결혼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외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뭐든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만큼 불행의 깊이도 너무 깊더군요. 하루는 언니가 같이 병원에 좀 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병원 하나 못 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이러겠지 하면서 그날 오전 반차를 쓰고 병원 앞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 말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데 혼자 가려니까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바쁜 남편하고 오자니 번거로워서 넌 그래도 조금 자유롭잖아. 그래서 부탁했어. 미안해. 라는 겁니다. 자매끼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미 언니는 혼자 와서 CT를 찍은 상황이었고 그날은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 모니터로 언니 CT 사진을 심각하게 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떻게 되시죠? 가족인데요. 제가 친동생이고요. 그럼 말씀을 드려도 되겠군요. 지금 언니분은 간경화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갑자기 내 눈앞에, 그것도 우리 언니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공부하는 조카에게 비밀로 하고 치료를 받아보자며 언니를 달랬죠. 그리고 형부 및 모든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이후로 언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언니는 간 이식 외엔 해결책이 없었나 봅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언니가 문제가 많았죠.
병원에 있다가 조금만 호전되면 간호하는 저를 붙잡고 병실이 너무 답답해. 나 좀 집에 보내주라.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병원 들어오기 전보다 상태는 호전됐듯 보이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언니는 집에 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가게 일 신경 쓰고 집안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평생을 일만 하고 앞만 보며 살아서인지 가만히 있질 못하는 성미였어요. 게다가 날 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하루는 형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좀 말려봐. 회를 먹지 말라고 해도 나 몰래 회 초장 찍어서 먹고 그러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수산물이나 날 것을 먹으면 안 좋잖아요. 간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요. 게다가 약을 먹으면 자꾸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으니까 언니는 탄산음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콜라를요. 이게 톡 쏘고 트름을 나오게 해주니까 음식점에 있는 콜라를 몰래 꺼내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도 안 좋은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땐 절제하고 관리받으니까 조금 괜찮아지다가 나오면 콜라나 탄산음료, 게다가 술까지 마시면서 더욱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언니를 붙잡고 언니 미쳤어?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먹고 놀라고 퇴원시킨 게 아니잖아. 언니는 환자야, 환자. 더 조심해야지. 정말 왜 이러는 건데? 이렇게 마구 짜증을 내니까 언니는 해탈한 듯이 이렇게 안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떡해. 병실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나와선 이렇게 안 하면 답답해서 어떡하냐고. 언니의 절실한 말에 저도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언니는 병원과 퇴원을 조금씩 반복하게 됐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형부가 하는 가게는 장사가 더욱더 잘 됐어요. 갈 때마다 사람들로 문전성시였고 무슨 홍보비를 주지 않아도 방송국이나 신문에서 대박집이라고 알아서 취재로 오니 자연히 홍보가 또 되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니까 사람이 또 오더군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언니는 형부에 대해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형부가 돈을 벌어서 병원비에 붙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 나도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나한테 돈 쓰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 기본이고 언니는 굉장히 기를 쓰고 가게 카운터에 가는 걸 고집했어요. 몸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카운터를 보곤 했죠. 말 그대로 내가 사모님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게다가 형부 말을 들어보면 유독 주방에 집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40대 여자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분의 레시피가 조금 들쭉날쭉했나 봐요. 프랜차이즈점이니까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40대 여자 요리사 손맛이 이상하다며 언니는 불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언니는 별의별 것에 신경을 다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간이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년만 지나도 꼭 언니는 피곤해하고 병원에 다시 입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다시 병원에 갈 때쯤이 되면 네 형부가 내 얘기 뭐라고 하는지 꼭 녹음해놔? 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언니가 몸도 안 좋으니까 괜히 불안해서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만 했죠. 솔직히 언니는 하루가 다르게 판단력도 흐려지고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아무래도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라는 겁니다. 불이 나게 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도 회복이 조금 힘들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특히 형부는 펑펑 울면서 내가 아이는 잘 키울게. 먼저 가 있어. 내가 아이 잘 키워놓고 당신 곧 쫓아갈게. 이렇게 울면서 언니를 떠나보내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더군요. 언니는 마지막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형부에게 아이를 부탁해 이런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귓속말로 형부를 부탁해 이러곤 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가족을 걱정하는 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나중엔 형부가 언니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어? 물어보길래 형부를 부탁한대요. 미국에 있는 딸도 아니고 형부를 부탁한다는 걸 보니까 언니도 형부한테 많이 고맙고 미안했나 봐요. 이렇게 전했더니 이미 울 대로 울어서 탈진해 있던 형부가 다시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어쨌든 언니가 사망한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절차를 밟아야 했죠. 조카는 미국에서 오느라 아직 도착 못한 상태였고 형부는 장례식장 잡고 상주 노릇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야 했고요. 근데 조금 한숨 돌릴 때쯤 조카가 저에게 묻더군요. 이모, 혹시 엄마랑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일 없었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엄마가 자꾸 아빠가 수상하다고 그러던데 라더군요. 조카 말로는 언니가 자꾸 뭔가를 말하려다가 조카가 걱정할까봐 아니라고 말을 덮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형부는 전혀 수상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좀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었거든. 아마 그래서 착각하신 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난 후에 형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 부의금도 나눠야 하고 언니 유품도 정리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많더군요. 언니가 생전에 남겨놓은 재산이야. 당연히 형부와 조카가 갖는 것이 맞고 장례식장에 저한테 들어온 부의금은 저한테 챙겨주시더군요. 형부는 정말 깔끔하게 돈 문제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저제 미안한데 아내가 평소에 쓰던 옷이나 이불 같은 것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어? 처제는 공무원이니까 혹시 복지단체 좋은 것 있으면 알아봐줘. 세탁 깨끗이 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 씀씀이도 깊어서 제가 언니 유품 중에 사연이 있는 것만 빼곤 괜찮은 것만 추려서 복지단체에 기증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형부 집에 갔어요. 형부는 가게 일 보러 나갔고 조카랑 단둘이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불을 기증하려고 장롱에서 겨우 이불을 꺼내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이불과 이불 사이 그리고 장롱 구석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두툼한 서류 봉투하고 하나는 조그마한 소형 녹음기 그리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 있나 싶었죠. 그래서 먼저 봉투를 보니까 현금이 500만 원 정도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랑 섞여 있는데 누가 봐도 비자금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티가 역력하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메모지가 있는데 날짜가 3월 16일, 4월 7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더군요. 그리고 녹음기를 켜봤는데 순간 숨이 확 하고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그 녹음기 안에는 형부와 주방에서 일하는 40대 요리사가 나눈 끈적끈적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듣고 있는 게 힘들 정도로 형부의 이중적이고 적나라한 표현과 요리사의 애교 떠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사진들을 보니 언니가 누군가에게 전송받은 형부와 그 여자의 행각들이 찍힌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언니는 병원에 있으면서 주방이나 카운터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놓고 어떻게든 퇴원해서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누군가에게 사진도 전송받아서 증거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 자꾸 머리는 흐려지니 뭔가 행동이 옮기질 못했던 것 같아요. 문득 언니가 병원에 가기 전에 횡설수설하듯이 네 형부가 뭐라고 하는지 녹음 좀 해놔. 라는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언니는 이걸 형부한테 들키면 증거가 다 사라질까봐 녹음기 따로 핸드폰 따로 해서 증거를 모아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은 업체에 수고비로 주려고 몰래 모은 돈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을 뒤져보니 꾸준히 통화한 전화번호랑 문자가 있길래 용기를 내어 전화했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저도 알고 형부도 아는 사람, 바로 퇴직한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났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형부랑 요리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자기가 먼저 눈치채고 용기 내서 언니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예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가게에서 사고를 자주 치던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언니가 그 사람 말을 믿질 않았었나 봐요. 그 사람은 형부한테 누명을 쓴 거고 자기는 가게에서 사고 친 적이 없다면서 누명을 벗기 위해 증거도 열심히 모아뒀고 대가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형부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언니도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여러 증거를 보면서 마음을 굳히고 수고비 넉넉히 줄 테니 증거를 제대로 좀 모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카운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1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빼돌려서 언니 딴에는 이 사람에게 수고비를 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분도 어차피 한 배를 탔다는 생각에 열심히 불륜 현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둘 다 프로들이 아니니까 많이 증거를 모으진 못했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언니가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그분은 언니가 인간적으로 잘 해줬다며 고마워하더군요.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며 흐느끼길래 언니 선물이라며 모은 돈을 주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형부에게 이 진실을 알리느냐 아니면 그냥 덮느냐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어차피 언니는 떠났으니까 나만 조용히 있으면 형부가 우리 집에 생활비도 계속 보내줄 거고 아무 탈도 없이 평온할 거고, 반대로 제가 진실을 터뜨리면 형부와 관계는 끝날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에게 다른 사람 일인 것 마냥 슬쩍 물어봤죠. 그랬더니 조카는 아주 시원하게 답하더군요. 에이, 그런 사람이 다시요? 에이, 그런 사람이 우리 아빠래도 난 하늘에 있는 엄마가 억울해할 것 같아서 폭로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때 느꼈죠. 그래, 우리 언니가 제대로 눈을 못 감았을 거야.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저는 행동에 옮겼어요. 일단 여자 요리사 가족들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이미 그분은 같이 일했던 사이니까 다 알고 있더군요.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형부랑 바람난 그 여자 요리사가 유부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간녀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쪽 일은 그쪽이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그 남편분이 체격도 엄청 좋더라고요. 사진을 보자마자 엄청 흥분하면서 내가 당장 이것들을 하는 것을 말리느라 혼났어요. 그리고 저는 형부를 만나서 언니가 남긴 유품이 있다고 하면서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을 건넸어요. 처음엔 형부는 이게 뭔가 하면서 녹음 파일부터 듣더니 갑자기 사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복사본이니까 없애든 말든 원본은 저에게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형부가 무릎을 꿇고 처제 왜 이래? 내가 언니한테 엄청 잘했잖아. 잠깐 한눈 판 거야. 그냥 언니가 아프니까 잠시 이성을 잃고 본능적으로 딴 여자한테 잠시 한눈 판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응? 솔직히 어찌나 애걸복걸하는지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길래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언니가 제대로 눈을 감으려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언니가 물론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신경 쓰고 열받아 하고 화를 꾹꾹 누르면서 스트레스로 더 빨리 갔겠어요. 그 이유 중에 형부 바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환자한테 잘해줘야죠. 환자를 두고 딴 여자랑, 그것도 같은 공간에 있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건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제 생각에 언니가 빨리 사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형부 때문이에요. 형부가 살리고 형부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여자 요리사 남편은 형부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 걸고 그 여자는 이혼당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형부는 그거 막느라고 정신 못 차리다가 동네에 소문나서 가게도 휘청했다고 하고요. 물론 망할 정도는 아니고요. 잠깐 타격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썩어도 준치라고 장사는 여전히 잘 되긴 되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상간녀 요리사랑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평범하게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한국으로 돌아온 조카와 이젠 평온해진 엄마 아빠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풍족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형부가 생활비를 줄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땐 형부가 주는 돈 때문에 엄마 아빠도 기가 눌려 있었더라면 이젠 조금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는 조카에게 이모 밉지? 괜히 이야기해서 아빠 힘들게 했잖아.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아니, 대신 엄마가 하늘나라에 편히 갔을 거야. 아빠는 돈 벌면 되잖아. 망한 것도 아닌데 뭘. 하긴 그 말이 정답이더군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늘에 있는 언니의 마지막 숙제도 다 해줬고 집안 식구들 건사하며 살고 있네요. 아마 제 사연 읽으시면서 괜히 나서가지고 형부 앞길을 막고 그래 이러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죽은 언니를 위해서 저는 1000번 만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비록 형부에겐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형부는 그쪽으로 능력자니까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저만 남은 거죠. 언니 한도 풀어줬으니 이제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인생에도 좋은 남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저를 안아줄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